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한낮의 열기요 무서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기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 그리고 100번을 향해 뛰는 주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2단 기사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 그렇게 장담하더니 어제는요 정부 혼자선 안 됩니다. 국민 탓을 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어제 4개 부처 부동산 합동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송구하다 짧게 한마디 사과 후에 집값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정점 넘어 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으름장 경고를 했다. 이게 과연 정부의 대책 맞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법망 회피 꼼수만 판친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자화자찬 이렇게 했는데 과연 맞는가 따져본 기사입니다.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말하는 실태 이렇게 돼 있면요. 뭔가 여러 가지 약간 회피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갱신 부담에 집을 비워두거나 실거주 핑계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도 한다. 전월세값 2배 뛰고 매물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요. 정부는 계약 갱신율 77% 이렇게 자찬을 했는데 현장에선 주거 안정보단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펜싱 선수들 이야기입니다. 제목이요. 우리의 발은 그들의 손보다 빨랐다. 우리 선수들 펜싱을 하는데요. 이른바 발 펜싱을 한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사진 보세요. 지금 다리를 크게 벌려서 공격을 하는 우리 선수들 모습이고요. 이제 상대 선수입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요. 움직임의 이 폭도 굉장히 큽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로 단체전 금메달 얻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강한 체력 그리고 현란한 스텝. 이게 우리 선수들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기술 뛰어난 유럽 펜싱을 제압을 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지금 1,900명에 육박을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오늘은 한 1,600명대 정도로 예상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수 보름 만에 2배. 코로나 의료 과부하 우려가 있다. 병원마다 지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확진자 숫자인데요. 거리 두기 강화에도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피로가 누적돼서 앞으로 2주 이거 버티기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29일 목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탓. 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합동 담화 발표 브리핑이었습니다. 핵심을 언론들은 지금 국민 탓하신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은 정책과 대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그것보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국민 탓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약속도 소용없다. 여당 대선 주자들 상대를 향한 비방전 선을 넘었다는 평가 그동안 받았죠. 어제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약속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뒤 몇 시간 뒤에 TV 토론이 있었는데 과연 그 약속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시큰둥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예비 후보를 향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뭔가 지금 상황이 좀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 정리한 채로 만나자. 그러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왜요? 약간 이런 느낌도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쿨하게 즐긴다. 자, 도쿄올림픽, 과거 올림픽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요. 선수들이요. 굉장히 이른바 쿨한 모습. 이겨도 좋고요. 그러나 졌을 때도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쿨하게 즐기는 모습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브리핑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대책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투기를 16번 언급한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대책은 없이 대국민 엄포를 놨다. 어제 브리핑, 어제 대국민 담화 내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청장까지 같이 자리를 했어요. 매수 자재, 투기 엄단. 이 기사는 담화문 앞에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더 가겠습니다. 집값 고점이라는 근거로 고점 전망들이 좀 있어요. 그걸 근거로 뭐 여러 가지 통계 제시를 했는데 유리한 지표만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공유주의 비극 이런 언급을 합니다. 집값 폭등 원인으로 이기심을 지목했다. 국민들의 이기심이 원인이다. 정치권은 이렇게 무지하나 이런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뭐 여러 부처가 같이 했거든요. 그 발표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도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기획 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 유영골 대표님, 공유지의 비극은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들은 손해 보지만 내가 이익이 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엔 전체가 다 손해 보는 뭐 이런 사례인데 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제부총리가 예. 지금 주택 문제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예. 얼마나 소신이었고 철학이었고 해안이었고 머릿속이 저는 좀 심한 말로 머릿속이 비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유지의 비극이 뭐예요? 한정된 자원에 예. 이기심으로 그게 자원이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목초지에 예. 농장주들이 소를 많이 풀어놓으면은 예. 목초가 다 황폐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자. 예. 이게 공유지의 비극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이 공유지입니까?
토지하고 예. 주택하고 다릅니다. 어.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 단일세제 이런 거는 예. 토지에만 얘기했어요. 왜? 토지는 한정된 거니까. 예. 한정된 토지는 공유지 비극이 맞아요. 한정됐으니까. 근데 주택은 얼마든지 질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강남에 재건축 풀으면 100층, 200층 막 질 수 있고 그린벨트도 얼마든지 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규제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공유주의 비극, 국민들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른다? 예.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경제부총리 저는 저 자격 미달이라고 봐요. 저 표현 하나만 봐더라도. 예. 그리고 어제 투기 말을 16번 했거든요. 예. 근데 투기와 투자도 경제부총리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투자는 사놓고 오르게 하는 게 투자고 예. 투기는 사놓고 기다리는 게 투기라고. 투자 스페큘레이션하고 비슷비슷해요. 그 결로 인베스트먼트랑 구별이 애매해요. 예. 근데 지금 투기라고 얘기한 게 지금 정부에서 한 게 71만 건 중에서 69만 건, 69건. 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0.009%가 뭐 이상한 거래가 나타났다. 아. 근데 그걸 투기로 할 수 있을까요? 어. 정부가 지금 세금이라든지 제도 이런 게 총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주택값이 올랐다고 해야지. 투기꾼 몇 명 때문에 0.009%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른 걸까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너무 좀 세상을 좀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예. 27일 저녁 때는 IMF가 우리나라 경제 올해 성장률을 4.6% 예. 전망 상향했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자랑했어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은 뭐예요? IMF 때 집값 떨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했으니 우리 경제가 지금 한번 위기가 오면 또 폭락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이 얘기를 경제부총리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지금 주택값이 비싸다고 하면은 예. 세계 각국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예? 추이를 지금 공급량하고 비교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예. IMF 때도 오르고 2008년에도 떨어졌는데 그때 예. 떨어졌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오면은 폭삭 망할 거다. 이게 경제부총리가 할 얘기인가요? 저는 이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예. 경제부총리가 빨리 바뀌든지 아니면 예.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을 포기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정부의 대국민 담화 내용, 브리핑 내용을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요약도 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집 사지 말랍니다. 그리고요 문제되는 행동 보이면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제 나온 반응이요. 실수요자 협박하는 겁니까? 야당은 홍남기 역대급 망언을 했다. 굉장한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만평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경지에 이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경향신문 만평인데요. 뭔가 수영장에서 뛰어들었죠. 그런데 뛰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 거품이 곧 두고 봐라 하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에 물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태에서 여길 뛰어들면은. 정부의 모습이 이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이 만평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자신 있는 목소리대로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거죠. 2년 전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환 교수님,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지금 다시 돌려보니까 굉장히 공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이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왜
저 말이 실현이 안 된 겁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가격은 올라가는데 예. 그것을 잡겠다고만 하니까 시장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그런 그 발언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고점이다. 이게 예. 고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20년 전에도 했어요. 누가 했냐?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무리해서 집 사지 마십시오. 고점 옵니다. 예. 그러면 서민들 어려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사둔 집과 아파트와 20년 전에 살던 빌라와 비교해 보면 예.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고점이라 그래도 예. 눈으로 보고 들은 게 있고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서 뼈저리게 아파트 안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는데 예. 20년 동안 30년 동안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고점이다 사지 마라 그런다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르는 게 봤는데 예. 두 번째는 국민의 이기심 문제를 했어요. 공유주의 비극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국민의 이기심을 얘기를 하면은 예. 결국은 그럼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로 또 환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문재인- 말씀하시는 그쪽은 어떻게 그렇죠. 어떤 모습이세요? 문재인 정부가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1주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논란이 똘똘한 한 채 갖다가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그냥 그 뭐랄까요. 이 부동산 검증 앞에 국민들 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기심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가. 물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국민들한테 뭐 얘기할 수밖에 좀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고점이다,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어저께의 그런 대책 아니었냐.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자회견이죠.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본질의 문제, 예. 공급을 지금 뭐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예. 그게 진척률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공급을 갖다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또 확장할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언급이 돼야지 저것도 말이 먹히는 거지. 공급 언급은 별로 없고 저렇게 이기심 얘기만 하고 있으면 예.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부도 공급 부분을 강화되는 거 알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안 합니까? 왜 안 한다고 보세요? 뭐 공급이 자칫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오세훈 시장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칫 이게 규제를 갖다가 완화한다, 부동산을 갖다가 완화한다 그러면은 예. 이것이 이제 투기 심리를 갖다가 자극할까봐 예. 이게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을 갖다가 그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정책을 뒤집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이 대통령이 포기한다 그러면 몰라도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정책 포기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 상황 보면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패를 갖다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이득을 갖다가 세금으로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예. 지금 세금 정책을 했는데 예. 진짜 오르고 있으면 이제 거들 때가 됐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이제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효과성을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정말로 이제까지 내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이 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를 갖다가 지켜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고집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를 지켜보다가는 현 정부가 다 끝나잖아요. 자, 어제 그 발표 나온 뒤에 신문 사설 2가지 준비했는데요. 뭔가 좀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설은 집값 조정 경고보다는 공급 대책 신뢰가 시급하다. 정부가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 시장이 믿으면 시장이 안정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 첫 번째 사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믿음을 줘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사설 가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어제 정부 부동산 담화문 발표 중에서요. 경찰청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경찰청장이 왜 정부 부동산 담화에 나오나?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 경찰청장이 어제 사실은 뭐 엄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제 그 경찰청장의 메시지를 보면 이게 예. 무슨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러 나오신 건지 부동산 담화를 하러 나오신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굉장히 뭐 무섭습니다. 부정청약 기획 부동산 발못보치게 집중 단속한다. 뭐 특수수사팀을 만든다. 이게 뭐 거의 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나 이야기 나오는 수준의 메시지가 나와서 저는 예. 정말 깜짝 놀랐고요. 사실 어저께 그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렇게 부동산 담화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힙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지금 이 말하자면 실소유자의 그 소유권을 가지려는 심리를 계속 예. 투기 심리라고 해서 억제해왔잖아요. 예. 계속 끊임없는 20번이 넘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계속 그 심리를 억압하고 누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도나 정책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겁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도를 만든다, 또 정책을 낸다 예.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또 거기서 실패했을 때 나오는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 경찰청장이 배석을 해서 이렇게 되면 엄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뭐 또 혼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민께 사실 메시지를 내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전혀 안 바뀔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억누르는 방식으로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을 이 누른다는 이 명분 아래에서 예. 계속 집값 상승을 못 막지 않을까라는 저는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전세 우리 뭐 그 계약 갱신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예. 자화자찬한 일지 않습니까? 갱신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평가를 스스로 내놨죠. 거기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보면 뭐 좀 송구스럽다 이런 말이 하나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폭등한 전세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전세값이 1년 동안 지금 거의 6배가 상승률이 6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떳떳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경찰을 배석해가지고 잘못은 국민한테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하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담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부동산 기조를 바꾸고 좀 공급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공급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이런 식으로 묶어두면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런 것도 메시지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예.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사인을 줘야 된다. 공급 늘려야 된다. 확실하게 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 패널께서 굉장히 이제 매섭게 좀 질타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지금 여당 소속이시니까 아마 네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야권에도 그렇고 시장의 평가가 정부가 20번이 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좀 냉혹하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쪽의 얘기는 뭐냐면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들이 오히려 또 덧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에 이른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십니까, 그러면은? 정책 실패했죠. 지금 이제 뭐 한간에처럼 오히려 정부 말 반대로 하면은 반대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을 그 정도잖아요. 정도의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스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세 분 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기심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내가 예. 산 집이 오르길 원하고 예. 그거는 인지상정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급 당연히 나와야죠. 지금 3기 신도시도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빨리 이제 분양 뭐 하겠다 그랬는데 빨리 일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악의적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예를 드는 것처럼 뭐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IMF 때 당시. 예. 금융위기 때 집값 떨어지긴 했잖아요. 10% 20% 떨어졌는데 예. 또 1년 내에 금방 회복됐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서 집값 떨어질 거니 사지 마라 한들 그게 이제 먹히겠냔 말이죠. 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외환위기 당시에 집값이 떨어진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부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예.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가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산,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에 몰리는 게 이제 현금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사람들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죠. 예.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무조건 짓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특히 이 경찰청장까지 대동해서 뭐 집값 사면 뭐 어찌 보면 약간 예전처럼 뭐
집사하면 폐가망신하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또 예. 실제 조사해 보니까 뭐 70만 건 중에 몇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문제되는 건들이 지금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다운 계약서라든지 예. 아니면 이중 계약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뭐 사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저는 뭐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지난번 보궐선거 도 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는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뭐 정부가 가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 않으니 국민들에게 좀 호소라도 좀 해보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모습 여기 보셨지만요. 반응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얘기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당 얘기입니다. 여당. 어제도 뭐 대선 주자들 바빴습니다. 오전에 뭐 협약식도 있었고요. 오후에는 또 TV 토론. MBN 주간으로 열린 TV토론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죠. 우선 첫 번째 TV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모습들인데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국정 능력 검증 안 됐지만 윤석열 야권 후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질문 중에 TV토론 질문 중에 야권에서 야당에서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누구라고 이름을 쓰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 윤석열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추미애 등 나머지 후보 4명은요. 홍준표, 유승민 각각 2명씩 꼽았습니다. 어제 보면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홍준표,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는 유승민 이렇게 꼽기도 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윤석열 예비 후보를 꼽았는데 그 모습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물음표를 2개를 물음표시군요. 2개나 쓰셨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지도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씨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박찬호 교수님. 네. 두 후보가 윤석열 예비 후보를 야권 최종 후보로 꼽으면서 뭐 각자 이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박찬호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두 여당의 두 후보가 왜 윤석열 후보를 꼽았을까요? 지금 이제 그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예.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이 3강입니다. 아, 현재의 구도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대로 굳어지기를 바란다. 그렇죠. 원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위에 있어. 그런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 보세요. 추미애 후보나 다른 사람들은 예. 뭐 홍준표, 유승민 다른 분을 찍었어요. 예, 다른 분을 뽑았어요. 왜 찍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뀌기를 앞으로 원한다? 판이 바뀔 거다. 그런 의미가 판이 또 담겨 바뀌어야지 있군요. 자기도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판이 바뀌어서 자신이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후보와 아니다. 이거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후보가 나눠진 거군요. 그렇죠. 어제. 그것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주는 거는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지율이 일단은 현재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것과 판이 예.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은 바뀔 거다. 근데 우리만 바뀌냐? 저쪽도 바뀌고 우리도 바뀔 거다. 이렇게 본다. 그런 의미가 있네. 아까 뭐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뭐 반사체 아니면 국정기업 없다 이런 거 들었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은 본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유지하길 원하느냐 뭔가 확 바뀌길 원하냐 이게 속내가 들어있다는 거네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는 여당에 가장 앞서고 있는 2명의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딱 집었어요. 그럼 윤석열 예비 후보가 좀 만만하게 보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면 예. 상대방을 굉장히 가장 센 사람으로 상정하면 되거든요. 예전에 복싱 선수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챔피언보다 셀 수 있다. 저 챔피언은 지금 챔피언이지만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라고 예. 해야지만이 자신의 브랜드가 더 올라가잖아요. 자신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가장 센 상대를 오히려 매칭업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지지율 거의 이제 1위를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상황에서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한번 언급하고 예. 나랑 붙으면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붙여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표심에 뭔가 호소할 수 있는 그 그렇죠. 기회가 된다는 거네요. 네, 저 센 사람이라도 나랑 붙으면 이기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을 한 번 더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다 한마디씩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악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또 저는 재밌게 봤던 것은 뭐냐면 이제 추미애랑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을 이야기를 했고요. 정세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정세균 전 총리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부드럽고 또 중도 지향적인 노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평가받죠. 예, 유승민 대표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비슷한 입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김두관, 추미애 후보는 좀 거칠어요. 굉장히 거친 후보고 홍준표 후보 역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보수 중에서도 조금 네,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그 거친 후보로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그래서 약간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제외하고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추미애 후보는 가장 자신과 잘 어울리는 후보들을 매치업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각각의 야당의 후보가 누구인가 최종과 누군가를 전망해 주세요. 꼽았는데 알고 보면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지금요. 네, 그렇죠. 서로. 네, 그런 좀 재밌는 포인트도 제가 아무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이낙연 여기는 이제 지지율상으로 이제 앞서니까 여기는 성향상 좀 비슷한 상대 진영의 주자를 꼽았다. 뭐 이런 해석이시네요. 정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바로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예.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 아마 정세균, 박용진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꼽은 건 아마 이제 경제 대통령 이미지. 정세균 후보도 본인이 이제 회사에 경험이 다녔다. 그렇죠. 기업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박용진 후보도 뭐 재벌 계약이라든지 뭐 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킨 것 같고 홍준표 대표는 물론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PK나 TK의 어떤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경남 지사 됐고 지금은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은 아마 그걸 좀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본인이 PK에서 지지율이 있다, 경쟁력이 경남 있다. 지역이라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좀 겹친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런 뭐 같이 당대표도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꼽은 거는 말씀들이 맞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 면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더 오래 버텨줘라. 윤석열 예비 후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도 보면 지지율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떨어지네. 그 얘기 국정 경험 없어. 예.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을까? 수사밖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래 버텨주면 국민의힘 지지 쉽게 얘기하면 주자들이 오르진 못하거든요. 떠오르 관심도 못 받을 것이고 그런 면도 약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는 띄워주고 하나는 이제 뒤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마음은 오히려 좀 더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셨어요. 지금요. 상대 야권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꼽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갈래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지율상으로 앞서가는 여당의 두 후보가 야권의 주자를 향해서 어제는 약간 의견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요. 어제 TV토론에서는 내부를 향한 경쟁하고 있는 경선 후보를 향한 또 치열한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관련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팀 이렇게 외친 지 반나절 만에 이재명, 이낙연 TV토론에서 다시 충돌했다. 어제 충돌을 일으킨 지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기사는 대표적으로 이 지점을 꼽았군요. 이낙연, 백제 발언 그거 지역주의에 상처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재명, 지역 망령 소환한 거 책임지셔야 돼요. 받아친 거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요. 어제 협약식의 모습 그리고 TV 토론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은 모습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원팀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등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지원에 합의했다가 야당 측이 그걸 번복하니까 왜 여야 합의를 번복하느냐고 야당 측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야당 측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내년에 넘기는 것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거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야지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지적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긴 한데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앞에 백제 호남이 나오고 지역적 확장력이 나오니까 이건 은연중에 호남 불가론, 특정 지역 불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앞서서 봤던 영상, 야권 얘기할 때는 표정들이 좀 밝았죠? 미소도 짓고 했는데 지금 보신 영상은요, 얼굴이 굉장히 굳었습니다. 뭔가가 감정적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TV 토론 내용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큰 제목은 뭐 비슷합니다. 뭐 백제 발언, 지역주의 부활 뭐 이렇게 해서 공방을 벌였다.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제목으로 있는데요. 어제 토론에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경선 과정에서 서운하게 한 후보 있냐?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 둘 다 있다라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럼 어제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있다.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짐작하는 대로입니까에 웃음을 넘겼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떠오르실 것 같은데 각각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윤영걸 전 대표. 예. 원팀 각오를 했어요. 약속도 하고 서명도 하고 뭐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 감정적으로 좀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감정적으로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 둘 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데 예. 뭐 얘기 안 들어도 뻔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도 얘기가 할 때 굉장히 얼굴이 좀 굳어져 있고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 바지 발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화를 안 내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참는 모습이 보입니까? 참는 모습이 거의 그 입술을 부르르 떠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아주 미세하게 입술이 떨리더라고. 많이 참는구나.
뭐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대결은 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제 원팀 협약식을 했는데 어제 협약식이 앞으로 네거티브에 저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상황 요새 쉽지 왜 않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요새 전지현 나오는 드라마에 예. 그 생사초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 먹으면 죽은 사람이 살긴 사는데 좀비로 돼요. 네, 살거나 죽거나 생사초.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저 생사초만큼 저렇게 효험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낙연 1등 하다가 이재명 뒤집었는데 지금 다시 이낙연이 올라오잖아요. 예. 이러니까 누구든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이 좀 많지 않겠느냐 싶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하고의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어제 토론해 보니까 미래를 향한 비전이나 뭐 새로운 거가 없고 안에서 쪼마는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임기 말에 지지율이 56%였거든요. 근데 민주당 힐러리가 못하고 트럼프한테 갔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된다고 정권 재창출하는 거 아닌데 너무 좀 민주당이 좀 어제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예. 좀 수준이 좀 더 높이고 지금 정책 잘못한 것도 과감하게 좀 비판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눈치 보는 게 많은 게 어제 토론에서 좀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민주당이 지금 당 대표도 말릴 수 없고 상대표도 비주류잖아요. 예. 그리고 당의 어른도 없어요. 이해찬 전 대표도 좀 이재명 라인에 가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 은퇴했고 하니까 당내 어른도 없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예. 앞으로 좀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에서 저는 이 정세균 후보가 조금 저는 딴 때보다 조금 재발견? 거기서 경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면서 거중 조정도 좀 하면서 많은데 예. 지지율이 굉장히 낮구나. 예. 네, 지금부터 뛰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어제 토론에서는 그중 저는 좀 점수를 매긴다면은 예. 정세균 후보한테 어제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상황 만평으로도 다뤄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 있고 밑에가 팀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좀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을 좀 묘사한 것 같은데 뭐가 서로들 뭐 밀치고 여기 보면 발로 막 턱을 치는 그림도 있어요. 뭐 약간 뭔가 이렇게 몸싸움하는 분위기인데 아래 보면 원팀 써놓고 뭘 원자다. 그럼 먼 팀이네, 먼 팀. 만평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낙연, 이재명 뭐 지지율상 앞서가는 두 후보에 좀 집중이 됐는데요. 다른 후보들 역시요. 두 후보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했어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언론은 그 이낙연 후보가 찬성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동아일보가 명시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진실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지사가 단속 공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걸 보면서 보릿고개 때 쌀 몇 대박 훔쳤다고 안전 그냥 이 육모방망이로 혼을 내는 그 사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 2테이블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한 규칙은 지켜야지 어렵다고 어기고 또 어긴다고 봐주고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어제 나온 모습이 있었어요. 정근택 전 부대변인. 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감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만평처럼 먼 팀 될 겁니까? 아니면 먼 팀이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어제 오전에 8시에 원팀 협약식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어제는 그래도 좀 조용조용하게 가겠지. 이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바로 예. 이 자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원팀 협약식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예상했죠. 그렇죠. 하루 정도는 참겠지. 그렇죠. 하루 정도 참고 특히 예. 이제 정책 공약, 정책 검증하자 그랬으니까 각자의 정책을 들고 나올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게 탄핵 문제랑 백제 얘기를 누가 하냐고 관심 있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 얘기 나왔죠. 결국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원팀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겼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랬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어기면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신사협정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백제 발언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한 적 작년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23일 날 인터뷰가 나왔는데 예. 어제 그 토론회에서 백제 얘기한 적 없다 그랬고 또 오영훈 수석 대변인도 백제 발언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뭐 호남 불가론 이런 거보다 백제라는 그 단어 자체 그게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굉장히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극을 했죠. 그렇죠. 그 표현이. 계속 언론들도 보면은 뭐 백제 예. 얘기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호남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민주당 내에도 호남 없이 안 되지만 호남만으로 안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있었던 예. 얘기죠. 그러니까 호남만 갖고 좀 약하지 않아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백제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제 역사 논란 막 되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백제 발언이 없었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그러면 이제 그분 두 분이서 대화를 한 거니까 예. 한 분은 이제 했다는 거고 한 분은 안 했다는 게 이걸 뭐 확인할 그러니까 방법이 작년에 지난해 이낙연 후보, 7월 이재명 30일 입니다. 후보가 이 예. 정기도청에서 만난 갔을 그 때, 예. 장면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예. 이제 백제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 발언 한 적 없다 그랬으니까 저도 약간 의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청구택 전 부대변인께서 그냥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 큰일이네. 약간 이런 말씀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아무튼 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루 정도는 참지 않겠는가 했는데 참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나왔습니다. 얘기들이요. 민감하고 상대방의 약점인 얘기들을 그냥 다 콕콕 찔러서 얘기했어요. 어제도요. 자, 이번에는요. 야권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빨리 만나자.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재형 제안에 윤석열 측 거부. 만나자고 했는데 뭐 반응이 시큰둥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윤은 정권 교체에 함께할 동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빨리 만납시다. 지금 당에 뭐 친윤, 친최 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빨리 만나서 뭔가 얘기합시다. 그렇게 됐죠. 정치권은 야권 양강구도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자, 윤석열 측 지금은 국민 목소리 경청할 때 당분간 거리두기 전략 유지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제안은요. 뭐 기자들에게 이런 어떤 이렇게 글자, 문자 형태로 뿌렸어요. 내용을. 그게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죠. 그리고 윤석열 측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반응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마음을 열어놓고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당장에는 일정들이 있어서 추후의 시점을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 두 당사자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두 당사자의 생각을 좀 분석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최재형, 윤석열의 만나자 공개 제안 의도는 보면요. 뭐 계파 갈등 거론하면서 동지 호칭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긍정 이미지 강화를 노린 듯하다. 뭔가 이렇게 수습하고 뭐 통합을 추구하고 막 이런 이미지 노린 거 아니냐. 그리고 반면에 윤 캠프 쪽에서는 이거 속뜻 아직 짐작 못하겠는데 이걸 경계하면서 반응이 시큰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영걸 전 대표님, 박상현 교수님 두 분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어요. 제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생각, 그리고 반응이 좀 시큰둥한 윤석열 예비 후보의 생각은 각각 무엇일까?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국힘 1위는 나야 나, 최재형은. 국민의힘 대선 지지도 지금 1위잖아요. 아, 최근에 빠르게 올라갔죠. 네, 1위 치고는 좀 뭐 숫자는 뭐 얼마 안 되지만 뭐 5%, 많으면 8%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서는 1위예요. 그러니까 양강구도라 이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은 제3지대에서 1위고 나는 내가 국민의힘에서 1위야. 야당에서 내 1위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좀 대화해서 풀자. 예. 그러니까 위상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예. 거기에 비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 입당도 안 했잖아요. 입당도 안 하고 지금 입당 때문에 사실 지지율도 많이 기복을 걷고 입당을 하면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중도층 놓칠까, 또 호남 지지율이 혹시 떨어질까, 또 젊은 층들이 또 수구 보수로 들어갔다고 또 독에 돌릴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도 자기 참모로 특보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교분도 좀 넓히고 예. 있어요. 그러지만은 지금 아직 불이단의 당나귀처럼 아직 결정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약점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초보로 저는 뭐 굉장히 순진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제 저 한 거 보니까 야, 정치 구단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태권도만한 검은 띠 정도는 줄만하다. 누구 자문을 좀 받았을까요? 누구 자문이 저 그러니까 쪽집게 선생님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진짜 만나고 싶으면은 참모들 통해서 전화하거나 직접 휴대폰 번호 알아가지고 만납시다 하면 얼마든지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먼저 알렸어요. 먼저 알렸어요. 예. 그리고 개파 정치 중단해야 된다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개파 정치라고 할 게 뭐 입당도 안 했는데 무슨 개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하고 최재형은 동급이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세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만큼 윤석열은 입당이 초미의 관심사고 유대인들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 3가지 얘기했잖아요. 소금, 빵 넣는데 이스트, 예. 그리고 망설임. 예. 소금, 이스트, 망설임. 이거 지나치면은 결국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외부 내부 여건이 예. 빨리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칫하면은 뷰리단의 당나귀처럼 이건 쳐먹을까 이건 쳐먹을까 하다가 가운데서 굶어 죽은 말처럼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빨리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박상훈 교수님. 두 인물의 각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뭐 최재형 전 원장의 생각은 2가지죠. 하나는 뭐 우리 같은 급이다. 아까 얘기했던 양강 얘기하는 거고요. 네, 2번째는 당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지금 먼저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내 시끄럽다.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제안함으로 인해서 나야말로 지금 당을 책임지고 당원들과 함께하고 지금 최재형 원장이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당내 지지율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 분란 없애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게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제안을 한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 좋은 일을 왜 시켜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나봐야 나는 별로 돋보이는 거 없고 저쪽만 돋보인다 이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최재형 전 원장의 인지도가 제일 약점인데 예. 소위 말해서 양강구도가 되면 나오는 그림이 영상과 사진으로 나가게 되면 최재형 전 원장의 인지도 올려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2번째. 만나는 이유가 개파 정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입당 늦추고 있는 이유가 확장성 때문인데 예. 개파 정치라고 하는 당 내에 당도 아니고 예. 당 입당하기도 전에 당 안에 좁은 우리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개파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이 그렇죠.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좀 입당 늦추고 있는 게 중도 확장성 그래서 산으로 들러 지금 막 다니고 있는데 예. 갑자기 소환돼 가지고 당내 개파 정치로 소환돼 버리게 되면 예. 확장성에 타격을 입는 거죠. 결국은 자기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데 예. 거기 불려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네요. 각자 이 뭔가 계산기를 놓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네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민의힘 오후에 행사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인데요.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가 열립니다. 당대표도 참석하고요. 11명의 경선 후보. 지금 뭐 나오실 분 다 나온 것 같아요. 11명이나 됩니다. 한 자리에 모이거든요. 여기 뭐 이름이 있죠? 많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쭉 있습니다. 지금 11명이나 됩니다. 지금요. 많이 들으신 이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포함이 돼 있죠. 이런 행사가 있어요. 오늘. 자, 그리고요. 다음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휴가 관련해서 당대표의 휴가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8월 중순에 휴가를 가요. 근데 휴가 일정이 8월 9일에서 13일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휴가 얘기가 알려졌고 근데 관련해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8월 10일 입당은 이거 오보에 가깝다. 그런데 이 휴가 일정과 8월 10일의 날짜를 같이 생각해 보면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무언의 압박이에요? 뭐 이날은 안 되고 뭐 다른 날 빨리 오라는 겁니까? 뭡니까? 본인 휴가 날짜 뭐 다 알려진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다 다시 내 휴가가 불쾌하세요? 윤석열 캠프에서 감정 조절 안 되는 분 있나? 이런 또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당대표의 휴가를 놓고서요. 하여튼 뭐가 좀 살짝 삐걱거리는 느낌도 좀 있어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윤석열 전 총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압박을 더 강하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기조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하루라도 빨리 입당을 해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이제 윤석열 총장 캠프로 합류하게 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 자명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라는 있었잖아요.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예. 심지어 그 이후에도 해당 인사에 관해서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본인의 어떤 SNS 계정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제명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입당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오늘 벌려지는 11명의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준석 대표와 간담회를 하는 저 일정 역시도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그렇죠. 예비 후보가 되게 의식하지 않을까요? 의식할 수밖에 없죠. 예. 아무래도 저 11명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원팀을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우리가 원팀으로서 예. 국민의힘으로서 우리가 단단하게 연대를 해가지고 민주당을 이기자, 정권교체하자라는 의지를 다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 중에서도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저기 쏙 빠지면 예. 대충 우리가 그림을 보기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 보수층 지지자들이 보기에 다음 날 뉴스 신문에 여기 윤석열이 없네. 윤석열은 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국민들한테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노려서 윤석열 총장도 하루라도 빨리 이들 대형에 합류를 해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 대표는 끊임없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당하시오. 우리는 이렇게 한 팀입니다. 입당하시오. 안 하면 다른 사람들 피해 봅니다라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 입당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사 열리면 분명히 사진도 공개하고 뭐 기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 속에는 없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아직 입당이 안 됐으니까. 뭔가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자, 다음은 올림픽과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우리 선수들 굉장히 뭐 승전보 올리고요. 뭐 메달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오늘. 눈물 대신 엄지척. 경기에서 지더라도 쿨한 갓기들. 갓기요. 여기 보면 이 갓기라는 게 영어의 신을 뜻하는 갓, 그리고 아기. 갓이라는 건 굉장히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많거든요, 지금 선수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보기 좋은 10대 모습이라는 표현을 갓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쿨하다. 여기 보시면요. 과거 선배들은 패배했을 땐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이랬는데 지금요, 메달에 연연 않고 상대 치켜 올려주고 엄지도 들어주고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진 거고 실력 인정한다. 뭐 이런 겁니다. 국가주의 벗어나 올림픽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황선우 선수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오늘도 수영 자유형 100m 결승이 오전에 있어요.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근데 18세 황선우 명랑 인터뷰라고 돼 있어. 명랑 인터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안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몸은 피곤한데요. 뭐 하면 막 힘이 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예요. 사실 뭐 잠을 못 잤는데 다행이에요. 자기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이렇게 즐겁게 인터뷰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뭐 진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제 아시아 기록 세웠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보다가 엄청 오래됐네요. 마치 그냥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메달 기대합니까에 결승에 온 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뭔가 즐겁게 즐기면서 실력 발휘를 한다는 거죠. 다음 기사도 하나 더 있어요. 보시죠. 포기해도 괜찮아. 올림픽이 바뀌었다. 국위 선양보단 선수 보호 위주를 두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체주 선수 바일스 6관왕 도전이고 그 과거 올림픽 때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심리적 부담에 한 종목만 뛰고 단체전 무슨 개인 종합 다 기권을 했어요. 근데 과거 같았으면은 이거 무슨 짓입니까? 왜 그럽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수를 놓고요. 다들 이해한다.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올림픽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박시영 교수님. 네. 세대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MZ세대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스포츠뿐만이 아닌데요. 예. 진로나 취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복지 좋은 회사, 대기업, 연봉 이게 이제 취업의 기준이었는데 예. 현재 MZ세대의 취업의 특징은요.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회사.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회사. 나 퇴근 후에 연락하는 회사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보호해주는 회사, 자기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회사. 이게 MZ세대가 진로나 취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물론 뭐 연봉 높으면 좋긴 하지만 이게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동안에 뭐 국가주의, 그다음에 뭐 민족 우선, 뭐 국위 선양 이런 거에 그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그래서 메달 못 따면은 막 죄인 취급받고 그랬었던 선수들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목표, 개인의 도전, 개인의 행복 이게 이제 MZ세대가 추구하는 게 일관되게 나타나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이게 더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MZ세대만 변한 게 아니라 그 MZ세대가 변할 수 있던 거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발현인 거죠. 아무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났다 해서 이런 기사가 오늘 많습니다. 다음 기사도 관련돼 있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좀 관점이 다르죠. 국가별 메달을 땄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걸 설명해 있어요. 앞선 기사하고 좀 결이 달라요. 그래도 성과를 내면 뭔가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포상이 가장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인데요. 금메달 딸 경우에는 8억 정도 지급이 됩니다. 선수 개인에게. 굉장히 많이 줘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른바 올림픽 스포츠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포상금이 좀 짜요. 여기 짜다고 표현됐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은 금메달 따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주고요. 오스트리아는 조금 많네요. 뭐 15,000달러. 뭐 그래서 선진국들, 이른바 이 스포츠 선진국들은 요 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친다 이런 겁니다. 윤용건 전 대표님. 네. 앞선 기사와 이 기사가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해요. 그래도 성과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과거에는 진짜 메달을 따는 게 국가적인 국위 선양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왜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메달 못 탔을 때는 그 아버지가 대신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절한다고. 예. 잘못했다고. 기대를 그렇게 받았는데. 예. 그 제대로 못 따면은 역적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만큼 문화가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눈이 맑은 청년들이 국위 선양하는 게 우리의 미래가 참 밝구나.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어려운데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번에 그 필리핀의 디아스라고 선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물동이를 하루에 수십 번씩 지고 다녔대요. 수도도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역도 금메달을 필리핀에서 처음 땄어요. 처음 따서 그 나라에서 그 보상금을 줬는데 7억 5천만 원. 필리핀 돈으로 7억 5천만 원이면 완전히 인생 역전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거의 로또 된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과거에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많이 내려가가지고 금메달은 지금 한 6,300만 원, 은메달은 3,500, 동메달 2,500, 단체전은 그 개인이 받은 것보다 한 70% 정도 줍니다. 그럴 정도로 액수는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이제는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하고 그 소신 있게 하는 뭐 그런 문화 축제 뭐 그걸로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쿄올림픽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요.
막상 그 조직을 한 직이 아니라 선수들이 그 올림픽의 의미를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